사고 타고 간 것 같지 않네. 이게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랄지 국민의힘 보좌관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그렇죠. 최강시사 근무했던 그 기간인 것 같은데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국민의힘 보좌관들이랑도 통화를 했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이쪽이랑은 통화를 안 했거든. 그럼 왜 그쪽은 안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왜 그쪽은 뭐가 털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 타겟이 정해놓고 자기네끼리 어떤 범위 안에서 그냥 뒤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데 그 핵심 인물로 이재명이 들어있다. 이게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실제 내용은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때 김만배 신앙님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제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혹시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엮어가지고 이 그런 공작을 했을 것이다. 이게 사실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 처음에.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털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털린 사람들일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사찰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그렇죠. 맞는 사람들만 그렇죠. 지금 바로 그거죠. 탔다는 거잖아. 네. 그냥 무작위로 최경련 나오니까 최경련은 또 누구랑 통화했어?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사건과 연관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다리를 탔다면 그게 아니고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 나왔으면은 지금 이렇게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도 당했어요. 그렇지. 검찰 조사는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왜 야당만 당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막 이랬을 거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거는 뭐 내피셜이지만 자꾸 이제 단톡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 기자의 핸드폰을 열었는데 그 단톡방에 예를 들면 기자도 있고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어쨌든 뭐 친야권 성향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뭐 어떤 야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단톡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맞는지 지금 번호 조회하자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요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결론을 정해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회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특수부 그 검찰 수사의 가장 나쁜 폐악질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국정원 이제 그 김하영 씨 사건 났을 때 수사기록 분석을 하는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기록 맨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엑셀표로 난수표 같은 숫자들이 쫙 정렬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통신정보 조회를 하면 나오는 게 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기지국, 통화한 횟수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사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뭐냐면 기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지국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그래서 뭘 밝혀냈었냐면 어디 근처에서 있냐? 그러니까 여당 대표,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모임 뭐 이런 사람들이 각각 통화를 합니다. 이때는 몰라요. 예를 들면 10시 때 통화를 각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기지국 넘버링에 따라서 지역을 지도에 안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기지국이 좁혀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4명이 한 건물에 있는 그 기지국 그 시각에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뭐였냐 회합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했으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당연히 전화 기록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12시에 끝나고 나서 다시 흩어지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가 나오죠. 이 기지국 넘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사실 기본적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한번 이제 특정이 되면 이게 같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 기지국이 흩어지고 모이는 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여론 조작 사건 수사고 어떤 모의가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접근이 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듭니다.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치. 나올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국 언론 상황에서 민주당과 모의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뭐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선에서 그런 2022년도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 아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최강시사에서도 KBS에서도 아니 그 김진태랄지 김용판 관련해가지고 막 국제마피아 흔든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어. 그게 다 호의였잖아. 그렇죠. 국제마피아와 이재명.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재명
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거지.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 이재명 국정마피아랑 관련이 없다는데 계속 관련이 있다라고 대선 몇 개월 전까지 떠들었잖아. 그리고 KBS의 최초로 PD라는 분이 기자회견해가지고 네. 검사 사칭은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당해서 낙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 요번에 근데 최초로 추정식품 PD 할 때 그거를 같이 공모하거나 문화재단? 최소 본인도 검사 사칭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것 때문에 잠깐 구속도 당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게 뭐냐고 이 검찰의 논리가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네. 타겟은 이재명이었다. 타겟은 이재명이었다. 타겟은 이재명이었다. 근데 털었는데 안 나왔다. 그런데 안 나왔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시키고 그러면 이재명 그 뭐 JTBC, 경향신문 무슨 한겨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저희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좀이라도 연결될 것 같은 모든 걸 다 털었는데 뉴스타파. 그렇게 광범위하게. 근데 네.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다. KBS, MBC의 특정 프로그램들 다 네, 짜가지고 다 짜죠. 이재명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혹시 그런 꿈꾸기를 늘 이게 그 모델이에요.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이랑 아마 다른 기자들 생각이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지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사건이 적폐 수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고 일부 관련자들이 처벌도 받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정원, 뭐 청와대, 경찰, 그다음에 이제 당 관계자 이런 10여 명들이 14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총 524개의 전화번호와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295번 연락을 했어요. 이 14명만. 14명이. 근데 이때 검찰이 이거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서 통화를 했고 어떻게 모의했고 하는 것들을 밝혀냅니다. 탐사보도했네. 네. 저거 탐사보도 연결만 분석에 탐사보도 저거 몇 천만 원 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카이스트나 서울대 맡기면 저거 최소 몇 천만 원입니다. 그때 이제 네. 말하자면 그때는 국정원이 실제로 대선 개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사건의 골격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배후 세력이 있고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렇죠. 말하자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적폐수 당시에 국정원이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뭔가 이 통화 기록을 갖고 연결을 입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컴퓨터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잘못돼서 쓰레기 같은 전제로 데이터를 막 넣잖아. 그럼 쓰레기밖에 안 나오지.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야. 이게 똑같네. 이게 지금 검찰이 헛돈 썼네. 행정력 낭비하고 헛돈 쓰고. 세금 낭비하고. 근데 정치질한 거 아니야 사실상. 그렇죠. 그 정해진 결론으로 꼴을 네. 막 넣으려고 한 그 행동의 배경, 그 행동의 의도의 압력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이 정권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그렇죠. 충성을 유도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정권의 어떤 의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전에 검사들- 특수부 수사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그런 자료들만 쭉 수집해 놓거나 쭉 만들어내거나 쭉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과물을 하나를 딱 결론을 이게 내죠. 진짜로 통신기록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때 그 고발사주 사건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뭐 검사들, 정점식, 뭐 그때 김웅, 관련된 김웅 뭐 쫙 있었잖아. 이 사람들 통신기록 조회 해봤나 그때? 그때 공수처가 조금 했더니 그거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게 난리 윤석열. 이게 대통령. 굉장히 심증이 많이 가는 사건인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이폰을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서 잠금 해제를 거부했잖아. 거기서 수사기관에 중요했죠. 가도 아이폰은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열 수가 없다라는 한국 사회의 불패의 신화를 남겼죠. 그리고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도 뭐 최초로 권성동, 뭐 김기현, 뭐 박성중 이렇게 쫙 누구죠? 저 이동관, 뭐 김홍일, 뭐 방심위 위원들, 예? 이렇게 쫙 하면 공원연의 간부들, 김장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반헌법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범죄적 행각을 벌였는지 통신기록 조회 한번 해봅시다. 한 10명만 해도 아주 촘촘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을 제발 탐사보도 기자들한테 좀 줘봐. 우리가 공정하게 우리한테만 주면. 민주당도 하고 여기 국민의힘도 한번 해줄 테니까 나는 그 의심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 우리 네 명한테만 좀 줘보라 그래. 네, 언론 장악 관련해서도 아니 그리고 그 정도 예산 주고 알바생들 쓰고 제가 아는 그 카이스트 업체 있어요. 제가 이거 연결만 분석 거의 처음에 시도했었거든. 네,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업체는 굉장히 크게 됐지. 잘 됐어요? 나중에 이제 코스닥 등록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지. 편집국에 가면 연결망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가짜시다. 이게 한 20년 전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자라난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되겠죠. 아니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관련해서 이종호 이것도 전부 다 통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통신 기록 조회 정도가 아니고 압수수색을 해야 압수수색을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라고 하는 네. 기법에 네. 기법이 왜 필요한지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모의를 통해서 이 사건이 전개됐을 게 분명한데 당사자들이 다 발뺌을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신 이용자 조회를 통해서 기지국 넘버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특정 기간에 이렇게 많이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이제 압박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만 130명이 넘고 지금 뭐 시민사회 기자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뭐 한 3,000명이다라는 말도 있고 지금 아까 뭐 10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돼요. 그렇게는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거는 연결망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신앙님, 김만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셋 간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만약에 없다. 이 연결망 안에.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신앙님을 중심으로 한 1,000명이 있고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500명이 있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1,000명이 있을 수밖에 없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핵심이 그거라면 그것만 했어야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언론장악 관련해서 소수의 몇 사람이 의논해서 이거를 정리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이게 어떤 최적화된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제 검찰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 핵심적인 우리가 짚은 인물들 간에 연결고리가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나오는 없는 거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 정도에 봉지욱 기자 핸드폰이 포렌식 된 게 작년 10월 달 정도거든요. 근데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병호 의원 보좌관이 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똑같이. 근데 그 건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별건이죠. 봉지욱 기자가 그 당시에 핸드폰 포렌식 당한 거는 이 건이잖아요, 지금. 대장동 관련 보도 JTBC에서 한 걸 가지고 지금 이 포렌식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김병호 의원 보좌관이 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인터넷 매체에 이재명 캠프와 논의를 해서 녹취록을 넘겼는데 그 녹취록 내용이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발언을 그 녹취록에서 한 사람은 보좌관 본인인데 최고라고 하는 보좌관 본인인데 그게 최재경 검사가 했다고 하는 식으로 조작이 됐다. 그러니까 요 구조가 그러니까 검찰이 그린 민주당 캠프가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좌관 이름이 나오는 녹취록이니까 요것을 이 인터넷 언론에 넘겨가지고 인터넷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데 기여를 해서 뭔가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요 구조가 똑같이 뉴스타파와 김만배 신앙님 요 구조에 똑같이 적용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요 구조가 전체 언론과 민주당 캠프에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요렇게 가려고 한 정황이 그 10월 달에 그 수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상 별건인데 요게 요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요거에 근거하면 이렇게 파면 요게 규명이 될 거야. 요건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별건으로 진행을 해서 우회로를 뚫으려고 한 이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 수사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 수사가. 그러면은 이게 별건으로 뚫으려고 한 것도 안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그게 안 되니까는 1월 달에 대규모로 이렇게 뭘 찾으려고 전화번호를 대규모로 이제 사실 조회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서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입증을 못 하는 과정만 계속 드러난 거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 검사들이 워낙 정치질에 지금 능숙하고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본인들 자리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는 거야. 한국의 언론계나 시민사회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굉장히 무지한 인간들인 거지. 그러니까 돼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일부 검사들의 자체 기획인가 아니면은
누가 위에서 시켜서 윤석열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 건가? 야, 이런 거 좀 해라. 내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검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다섯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돈 많이 들었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한번 우리가 궁금하니까 혹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수사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된 수많은 다른 뭐 국민의힘이든 뭐 보수든 누구든 다 연결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다 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만큼 지금 뭐 사돈의 8천에 뭐 애기까지 다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일단 뭔가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 전제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난리를 쳤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기획수사라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 기획수사가 바로 이 특수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예전 특수부, 지금 이제 반부패수사부. 이 반부패수사부의 일부의 강백신 검사 이 실에서 이거를 하여튼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의 오더를 받고 내지는 직간접적으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거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 1부장이 강백신 검사인 거죠. 네. 강백신. 이분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적인 검사 중에 한 명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온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이력을 보면은 주로 지금의 야당 관련 수사를 쭉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 관련 건을 계속 수사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수사 전문 요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야당 수사 전문 요원. 지금까지 이런 정치적 성격의 특히 야당에 관련된 수사를 해온 검사 그것을 지휘해온 검사라고 하면 네. 정권에서 이 정권 핵심부에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야당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우리는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전화 한 통도 하지 말자 이랬을까 아니면은 좀 더 이 사람하고는 좀 더 긴밀하게 한번 잘 얘기를 잘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을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2021년 12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거 있죠. 정치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자기네 소속 의원 7명. 이 정치사찰까지 했다는 것이어서 충격인데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들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공수처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랬잖아요. 미친 사람들 그다음에 게시타포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똑같이 들어간 데다가 이번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렇지. 훨씬 더 타겟층이 딱 명확하고 훨씬 더 일반 국민에게까지 다 들어가 있었기 그리고 때문에 세상에 본인 사건이야. 본인 명예훼손. 자기 명예훼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본인 없어요. 명예훼손 대통령이 사건이야. 돼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 그래도 이해해.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 이겼는데 수많은 그런 의혹 보도들 중에서 본인 의혹 보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아니 나라가 이게 미친 거지 진짜. 이거를 그냥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찍소리도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아니 검찰이 뭐 법대로 했겠죠. 요 정도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지금 유일하게 반론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사찰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놀고 있네. 그런데 놀고 있네 진짜. 왜 그래? 아이고. 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인간- 드리려고 예,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놀고 있네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고 네, 있는 근데 거야. 그렇게 국정이.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법령에 따른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봐라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사찰이라고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이 말했으면 뭐 그 어디 자리가- 뭐 양잿물이라도 먹을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인용을 할 거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이제 관훈 토론 자리예요. 관훈 토론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니까 그게 그렇죠. 막 네. 윤석열 후보가 막 저렇게 나오고 국민의힘을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법령에 따른 행위니까 사찰이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요게
정치 수사나 이렇게 편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만 대상으로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국민의힘이 같이 수사받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을 가지고 코멘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말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무슨 반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 검찰의 행위는 진짜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 정권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행동 자체가 전부 다 정치질인 것 같아. 전부 다. 이 자들이 지금 공무원이야. 뭐야 지금. 이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자꾸 여사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잘 안 나와. 이제. 예? 이분의 그 하는 행태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여사란 말이 잘 안 나와서 김건희 씨라고 그냥 부를게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어.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이 디올백을 뭐 이게 검찰에다가 제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검찰에다 제출했는데 그 받은 디올백이 그 디올백인지 번호도 확인 안 했다는 거죠? 동일성 검증 절차, 고유 식별 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네, 그렇죠. 이미 그 국회 정무위 회의 때 이 네. 그 고유 번호가 공개가 됐었어요. 네. 그럼 이거랑 이제 동일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네. 이제 그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그 가방은 이미 사용을 했는데 새로 산 거. 네, 새로 사서 갖고 온 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이 명품백을 둘러싼 해명이 계속 꼬이고 엇갈리고 어떤 부분은 충돌하고 대통령실과 그렇죠. 여사의 그 김건희 여사의 그거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대통령실의 어떤 진위, 그러니까 진심, 뭐 진정성 이런 걸 확인하려면 최소한 그 가방은 맞아야죠. 이런 거예요. 그 가방이 그 가방이야. 그래야 이거를 대충 이 가방 맞죠? 이러고 이제 접는 건데, 근데 지금 그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모든 이 사회적인 낭비와 논란과 혼란과 이거를 초래한 이 가방을 둘러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냥 희화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접는 것도 문제인데. 네.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다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는이 왜냐면 누구예요? 우리는 검사들이 네,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이 가방이 누구 건지 모르겠다. 동일성 여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갈 그거는 가능성이 말이 안 되지. 있어 보이지 않나. 물론 이제 저만의 상상인데 왜냐하면 어제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는 국회에서 제가 표시를 해둬서 표식이 가능하다. 내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모종의 이제 문자열과 넘버가 공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S. 그 문자열과 넘버는 그 자체는 이 동일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품 코드여서 다 이 동일한 제품이면 다 들어가는 넘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거 자체는 이제 이 고유한 고유 번호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요거에만 해당하는 번호가. 번호는 아니고 그러면은 요 제품만의 고유한 시리얼이라는 건 존재하냐를 한겨레가 디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품만의 고유한 시리얼 번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혹 제조상의 이유로 제품 안에 번호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리얼 번호를 제품만의 고유한 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 제품이다라는 식으로 디올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거들을 막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만의 뇌피셜은 검사는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1. 2.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표식이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그건 우린 모른다.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네. 그럼 의심이 된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최재형 목사가 말하는 자기가 표식. 특별할 수 있는 표식이 뭐예요? 안 말해주고 있죠 아직. 그게 뭔지는 말을 안 디올백 안에 가령 뭐 안 보이는데 무슨 태그가 있는데 조그만하게 자기가 뭐 써놨나? 빨간 걸로 뭘 하나 점을 하나 찍어놨나? 찍어놨다 할지 근데 이제 아니라서 뭐 사용자도 잘 모른다 할지 그런 표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걸 곰곰이 보면 검찰의 이런 행태를 이미 검찰이나 경찰의 이런 행태를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네요. 그 아크로비스타의 그 변호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여자 변호사? 그 권 변호사. 네. 그 권 변호사 경찰에서 이거 증거로 제출하라고 책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 그랬죠. 안 준다 그랬잖아. 니네 못 믿는다. 니네 못 믿는다고. 그게 결국은
가지고 간 다음에 이 책이 그 책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둘러댈 수도 있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가 버린 거냐? 또는 김건희 윤석열 후보가 버린 거냐? 야,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어떤 기구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를 퍼펫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권력의 퍼펫. 맞아요. 인형들이야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예. 진짜 그 물건이 그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 물건 뭐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복잡스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유권 지금 검사가 이 물건이 이 사람 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잖아, 솔직히 예.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이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가 이 가방 그럼 돌려주세요. 선물 돌려주세요. 소유권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가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원에서 거쳐야 돼요. 그러네. 법정에서 네. 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이거 물건 가져오라 그래라 상대방한테.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 물건에 뭐뭐뭐뭐 있는데 이건 내 거다 아니다. 그렇지. 만약에 니네가 가져온 이 물건이 내가 표시해놓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뭐 물건을 돌려주라 그랬다는 둥, 뭐 아니라 그랬다는 둥, 썼다는 둥, 안 썼다는 둥 막 말이 많다가 검사가 나중에 이랬잖아요. 검찰에서 이 물건 팔아가지고 공매해서 국고를 재산을 환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그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한참 그럴 때 이명수 기자가 나 준 적 없으니까 그럼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또 소유권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부터 일단 먼저 명확히 밝힌 다음에 실제 그걸 상응하는 물건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 측이고 우리들이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검찰을 빼고 해야 돼. 그게 바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유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 기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불신받고 있어요. 있는 진짜. 거죠. 이게 당근 점수 50점만 넘는 사람만 봐도 사용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전체가 이 사건에 매달린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찰이 스스로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 불신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난 이거는 약간 양념 같은 얘기인데 법률신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신문 기사 제목이 빨라진 검찰 언더독의 반전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눌러서.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 이승학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부지검장 신흥석 검사,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장 장대규 검사 이런 사람들 언더독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있고 뭐 야당 수사도 있고 등등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실 이 기사의 행간은 정권 코드 맞추고 있다 이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 서울대를 안 나왔대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뻔한 이야기야. 언더독의 예. 반전이라고 법률신문은 쓴다 이게. 예. 서울대를 안 나와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쓰는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래서 검찰 내에서 승진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요직에 이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요직에 앉혀가지고 그들이 정권의 코드를 맞춰주면은 이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정권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를 통하면 실제로 법조계에서 지금 쭉 떠도는 말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중앙지검장과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가 떠돌잖아요. 그래서 이창수와 관련해서도. 기사를 이렇게 안 쓰면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막 안 할 건데 네. 기사를 이렇게 쓴 덕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창수도 성균관대 출신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고 슬픈 현실이야. 나는 아주 미치겠어. 네. 그런데 저는 이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으로 자꾸 지금 타겟을 맞춰가지고 이걸로만 하는데 이게 지금 뇌물수수로도 볼 수가 있는 사건이었고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에 그 금감위원인지 무슨 뭐 있었잖아요. 그 전화로. 네, 임명. 그거 충분히 그거 녹취가 돼 있었고 그러면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됐으면 김창준 씨도 마찬가지고 그 연방 하원의원 미국 직권남용이고 국정농단이고 인사개입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말 쏙 들어가고 이거 사용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사용감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이 여사나 대통령실의 말대로 그냥 잘 이렇게 더스트백에다가 보관을 한 거니까 이거를 받을 마음이 없었나 보네. 예? 여사의 주장대로. 그걸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고. 그리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검찰인데. 니들이 뭐 기소권 있어? 뭐가 있어? 니들은 그냥 조용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민을 얼마나 모욕을 주는 거야. 이 정부의 인사들이나 이 검사들이. 그게 검사의 네? 헝그리 정신이라고 법률신문은 썼어요. 헝그리 정신이요? 그게. 네. 상당히 그러니까 돼지들인가? 이 가방이 그 가방이 맞는지도 확인을 못하는 네?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인사개입 논란을 아니 그리고 이게 국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공무원 따위들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정치질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해. 싸가지 없이. 옛날에 이렇게 무례한 인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한두 사건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래. 한국 검사들이 몇 년 동안 이러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대 법대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을 해. 싸가지 없는 자식들 아니에요, 이것들 진짜. 강백신 검사는 네? 서울대긴 한데 법대를 안 나왔어요 또. 아 그래요? 안타깝네. 서울대 법대 안 나오면요. 서울대 나왔어도 네. 이릅니다. 네. 아니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도 서울대 교수만 하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법고시 안 보면 안 되지. 사법고시를 안 보고 검사를 안 했으면 삼류지. 조국 교수 봐요. 사법고시가 네. 아니라 서울 법대 나왔지만 안 한 게 아니라 떨어졌겠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도 하찮은 것이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낸 죄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네. 아, 정말 대학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뭘 잘합니까? 정말 검사들은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거를 좀 새겨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 좋겠어요. 정권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하는 이 정권 행동이. 초기에 네. 검찰 출입을 오래 했던 이제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농담처럼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돼서 레임덕이 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레임덕의 결정적인 방아쇠는 결국엔 검찰이 당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특수한 조건에서 특수한 검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형편없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궁극적인 말하자면 레임덕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때는 뭐 검찰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 보면 하나하나가 다 밑동도 흔들 수 있는 건들이거든요. 그렇죠. 정권에. 예. 근데 어쨌든 버티면서 간단 말이에요. 버티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없고 아무도 어떤 검사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면 위에서 못하게 받고 막 해도 일선에서 튀어나오는 검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막 보면 윤석열 대통령 너무 무능해, 너무 못해, 곧 끝날 것 같아 하지만 핵심적인 말씀하신 건데 결국엔 그거에 대한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기관이 결심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런 국면이 정체되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진짜 좀 어제 제가 검경 전직검 그리고 현재 경에 계신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좌절감을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결론은 그거야. 한 사람은 이제 검사 출신이고 한 사람은 현직 경찰인데 수뇌부들 쪽이죠. 높은 사람, 중간 간부들 이상인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여사를 버릴 수가 없는 구조다. 왜? 네, 그래서 왜 그랬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어떤 대통령도 아들이나 딸까지는 검찰한테 줬지만 부인을 준 대통령은 없다. 똑같다고 보면 된다. 절대 주지 않는다. 절대 이른바 엄정한 법의 심판에 맡길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과거의 여사들은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네. 속으로는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같으면 부인한테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겠냐라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검경을 지휘했거나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 본인들의 상식은 그거야. 부인을 어떻게 어떤 남자가 이거는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가면 홍준표의 페이스북 발언이랑 비슷해. 어떻게 부인을 버리냐? 어떻게 부인을 버리냐? 어떤 상남자가 상남자가 뭔지는 아나. 아유. 그런데 그거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과 관련한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충분히 나도 이해가 됐어.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할 때 예를 들면 남편 건드리고, 그러니까 부인 건드리고 자식 건드리고. 그때도 저 비판적으로 다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지라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거죠. 그리고 딸까지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도 아는 것처럼 남편을 구속하면 부인을 구속하지 않거나 부인을 구속하면 남편을 구속하지 않거나 자식을 구속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말하자면 가족 수사에서의 어떤 상례다 이런 옛날에 얘기를 룰이었죠. 네. 근데 이 룰을 본인 필요하면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뭐 혐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사에서 어쨌든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그 수사의 의도를 중간에 이미 달성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수사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때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와 상식 아니었습니까? 누가 있으면 권력이 힘 있어도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럼 마찬가지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댈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부인도 지금 김건희 여사처럼 이렇게 복잡 다양한 혐의를 달고 영부인을 하진 않았죠. 한국 역사에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었어요? 최소 주가 조작 전주였잖아.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최소 주가 조작 전주였던 영부인. 그리고 자기의 경력을 위조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했던 영부인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사무실에서 버젓이 자숙해야 되는 기관이면 5년 내내 자숙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전에 대선 전에 한 행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디올백을 또 받아? 제가 아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바로 든 생각은 첫째로 그래도 최소한 잡혀갈 만한 일이라는 거는 그쪽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정말 그 배우자를 지키고 싶은 상남자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배우자를 지키는 대신에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책임이라는 거는 꼭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통령을 그만두시든가. 제가 정말 한계까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배우자를 둬서 내가 미안하다. 대통령을 그만두든가. 아니 국민들이 한계에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방어해달라. 이거를 제가 대통령 그만둘 테니까는 이 부분은 선처해 주십시오 하든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사법적으로 책임질 테니 나의 배우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도 지키고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배우자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독재자가 되는 길이죠. 무슨 길입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